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22장 결산 파트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분계와 발생분계 이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유가증권 평가까지 해서 세 개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시계정 과목 정리,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정리입니다. 현금 가부족, 가지급금, 가수금은요. 자, 이게 이제 4대 임시계정 과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미결산이 빠졌어요. 근데 미결산은 거의 안 쓰니까 제외하고 이제 임시계정 과목인데 이제 공통점 뭐냐면은 12월 31일자에 모든 잔액을 0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잔액을 다 정리해서 끝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자 한번 볼게요. 현금 가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금 가부족은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이 많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존재한다. 단기 중에 발생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며 결산 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잡손실 또는 자비고로 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 중에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부분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 뭐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경우, 영수증이 어딘가에 분명히 나 받았는데 없어진 경우, 왜냐면은 이 현금 가부족에 대한 부분이 현금 시제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 당일에 즉시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그러진 않아요. 워낙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이때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현금 가부족은 대변이에요.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로 장부상 금액이 더 많다. 이때는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나가 처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취급을 해서 차변에, 대변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부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해요. 그래서 현금,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을 처리를 할 때 기준이 현금이 들어왔냐 현금이 나갔냐 그것부터 먼저 인식하고 나머지 위치를 현금 가부족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취급하고 장부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보면은 단기 중 실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의 원인을 만약에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실제 현금이 더 많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원인 파악을 했을 때는. 차변에는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차변으로 없어져요. 실제 현금이 더 많을 때. 장부상 현금은 비용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수료 비용이 이제 차변에 들어온 거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했을 때는 현금 가부족은 반대쪽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만약에 원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처리한 거고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대변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반대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12월 말자에 내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모든 잔액을 자비익 또는 잡손실로 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대변의 자비익으로. 그리고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을 때는 잡손실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현금 가부족이 아닌 이제 12월 말자에 현금 정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바로 즉시 그냥 잡손실 자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현금 가부족은 이렇게 원리만, 그러니까 원리와 흐름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31일자 현금 12,000원, 장부상 현금 16,000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 근데 결산 시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회계 처리한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죠, 지금?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은 경우예요? 그렇죠.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죠.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나간 걸로 취급해요? 현금이 들어온 걸로 취급해요? 현금이 나간 걸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처리해요. 얼마 차이 나요? 4,000원.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4,000원.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으로, 대변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합니다. 장부상 현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하는 거죠. 단기 중에. 근데 12월 말자에 파악을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모든 잔액을, 차변에 4,000원 있는 거를 대변으로 4,000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잔액을 0으로 바꿔줘야 돼요. 0으로 바꾸고 차변에 어쩔 수 없이 뭐라?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결산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자, 가지급금 첫 번째 주금 돼요. 출장 여비로 다녀오기 위하여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급금은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져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줄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수금은 정체불명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이며,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미리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 가수금으로 또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출장 여비로 처리하는 경우를 다 아시겠지만,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가수금은 이제 대표이사가 그 개인 돈을 미리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수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금과 가수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모든 계정 과목을 잡손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해서 뭐 처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 외화평가입니다. 외화평가 이 내용 좀 중요합니다. 외환환산 손실 또는 외환환산 이익인데,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게요.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부채, 외상매출금, 장단기 대여금, 외상매입금, 장단기 차입금 등 12월 31일자에 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화폐성 자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화폐성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는 경우에도 외화평가 대상이 돼요. 화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12월 31일자 마감 환율의 차익으로 외화환산 손실 또는 외화환산 이익으로 처리한다. 자, 이 경우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은
외화에서 원화로 변경되는 경우에 차익만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경우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가 평가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12와 31일자 평가이기 때문에 환산, 손실이나 환산, 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반드시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가 이제 외화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자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돈 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이 100이라고 치고 환율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150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100인데 80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뭐예요?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외화자산의 평가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외화부채는 돈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은 이익이고, 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손실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화부채입니다. 외화부채는 외상매입금, 장단기 차입금, 부채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부채인 경우에는 내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은 손실일까요? 이익일까요? 손실이에요. 내가 100원 줄 부분을 150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손실인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자산인 경우에는 많이 받으면 나한테 좋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근데 부채는 적게 주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면, 좀 적게 주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줘야 될 부분을 70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인 경우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니까 돈을 적게 주면 이익이라고요. 그래서 외화자산은 이해가 빨라요. 돈을 받는 쪽이니까. 근데 외화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쪽이니까 이게 많이 주면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화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입장에서 돈을 적게 주면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돈 적게 주면 이익입니다. 그리고 외화자산은 돈 많이 받으면 이익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가 만약에 이익이다 이러면은 이제 해당하는 부분의 차변에 처리하고 대변에 외환산 이익. 근데 만약에 손실이다 라고 하면은 외환환산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화평가 이익, 외화평가 손실인데 평가 대신 환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평가인데 이제 환산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5일자 한번 봅시다. 자, 제품 $10,000 해가지고 1200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럼 매출이잖아요. 매출이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렇죠, 자산인 거죠. 그래서 대금은 3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자 결산 시 마감 환율은 1,3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장부 금액이
$10,000에 1,200원에 판매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장부상 금액?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봐요. 자, 자산입니다. 게다가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은 뭐예요? 이익의 손실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적게 받으면 뭐예요? 손실인 거죠. 그래서 자, 공정가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0에 1,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평가하는 금액이 1,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돈을 적게 받았어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받았죠.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게다가 외화 자산이잖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가치를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에는 뭘로?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가 금액이 $10,000에 1,100원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손실의 이익이에요? 손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 금액에 돈을 더 많이 받으면은 이익인 거고, 내 기준 금액에 돈을 적게 받으면은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똑같아요. 10월 5일 제품 $10,000 1,200원에 구입하고, 구입은 뭐예요? 매입이죠. 매입은 뭐예요? 돈을 줬어 안 줬어요? 돈 안 준 거죠. 부채죠. 돈 안 준 거죠. 부채예요. 그러면은 결산 시 마감 환율은 1,300원이다. 자, 장부상 금액이 $10,000에 1,200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이요. 게다가 부채예요. 근데 부채 입장에서는 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을 많이 줘야 한다. 그러면은 손실의 이익이에요. 1,200만 원 줘야 될 부분을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손실인 거죠.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을 적게 주면 이익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평가를 걸어요. 얼마? $10,000에 1,300원이요. 그래서 얼마예요? 1,300만 원. 자, 그러면은 1,2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1,300만 원의 환율이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그렇죠. 돈을 100만 원치만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제 2번에 차변에 원재료로 처리하되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10월 5일에. 근데 가치가 올랐죠. 매입 입장에서는 아직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손실되는 거죠. 왜냐?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익인 거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적게 줘야지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쉬운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가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자,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12월 31일자 마감 금액을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여기 적으면 돼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해당하는 그 각종 주식 금액 있죠.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1월 1일자 오전 9시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는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되며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은 실제로 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줄 거면 돼요. 12월 말일에는
무슨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자, 같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서로 다른 회계 처리 이유로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처분 목적으로 빠르게 판매함으로 영업의 손익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장투거든요. 장투기 때문에 미실현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장부상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평가 금액을 봤을 때 장부상 금액이 보다 올라가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장부상 금액보다 내려가면 뭐예요? 손실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어차피 1년 이내에 실현이 되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그렇죠. 자본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평가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이죠. 딱 봐도 이익인데. 근데 만약에 평가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은 손실인 거예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 평가도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부 금액이 적다 이러면은 평가 손실되는 거고.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그 평가 손익 자체를 상계 처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자본은 예외적으로 또 상계 처리가 또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할 때. 아씨 이거 이익인데 뭔 손실이 오고 뭔 이익이 오고 이래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많이들 처음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한번 봅시다. 자, 10월 10일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3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12월 말일자 평가 금액은 2,500만원이다. 딱 봐도 손실이죠. 내가 투자를 3천만원에 걸고 시작했더니 12월 말자 금액이 2,500밖에 안 돼요. 그럼 500만원만큼 뭐예요?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투자 금액 3천만원인데 평가 금액이 2,500만원이더라. 그러면 가치가 올랐어 내려갔어요? 가치가 내렸다. 즉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3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12월 말일자 평가 금액은 2,500만원이다.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3천만원이고 평가하는 시점이 2,500만원이니까 당연히 평가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또 추가로 한번 적어볼게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2024년도 12월 말이고 근데 만약에 2025년 12월 말일자인데 평가 금액은 얼마냐면은 2,900만원인 거예요. 2,900만원과 하나 더 3,400만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현재 지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있죠? 평가 손실이 지금 400만원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2,900만원인 경우에는 장부상 금액이 얼마로 시작해야 돼요? 2,500만원부터 시작하죠. 왜냐면은 500만원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2,900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0만원만큼은 가치가 뛰어 올랐죠. 이익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장부상 금액의 가치는 올랐어요. 400만원만큼. 그래서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을 처리해요. 자, 이 경우
매덕하는 증권 평가 손실에서 이익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평가 손실부터 먼저 상계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평가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있으면은 먼저 처리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을 처리해 주는 순서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매덕하는 증권 평가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가 손실의 차변에 있던 부분을 대변으로 먼저 처리해 줍니다. 얼마? 평가 손실은 500만원인데 400만원 메꿔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만큼만 딱 처리해 주시면 돼요. 평가 이익을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평가 이익은 없어요. 왜냐? 평가 손실이 500인데 평가 손실을 다 메꿔도 평가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400일 때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2,500인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얼마 올랐어요? 900만원만큼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올라간 만큼은 매도가는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얼마냐면은 9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자, 손실이 현재 평가 손실이 지금 500만원이 있어요. 그럼 평가 손실 먼저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 자, 그 다음 나머지 남는 금액이 400만원 있죠. 뭘로 처리하면 돼요? 평가 이익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는 반드시 과거에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먼저 처리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원리로 잘 흐름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투자 금액이 아까 3,000원이었고 12월 말일자 평가 금액이 2,500이었어요. 그러면은 500만원 만큼의 가치가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가치가 내렸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투자 금액이 3,000인데 3,500만원 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500만원 만큼은 뭐예요? 평가 손실의 이익이에요. 평가 이익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금액 대비 평가했는데 올랐으면은 이익인 거고,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내렸으면은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산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화 자산은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근데 반대로 외화 부채는 평가했을 때 돈을 적게 줘야지만 나한테 이익이 돼요. 왜냐면은 100원 줄 거를 80원만 주면은 그만큼 나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20원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익과 매도환증권 평가손익은 내 투자 금액 대비 가치가 올랐으면은 이익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투자 금액 대비 가치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손실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올랐다 그러면 이익인 거고, 투자 금액 대비 내렸다 이러면은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꼭 분계 연습까지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산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산 파트입니다. 네 번째 이연 분계와 발생 분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산 파트 보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